수도권과 중부 지역 호우특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언제 내릴지 불안한데요. 취약 지역 대비가 절실합니다. 예상을 넘는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피해 우려도 큽니다. 피해 유형과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주요 하천변이 통제됐지만 일부 시민들이 운동이나 산책하는 모습이 아직도 보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요.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대피 명령을 권고했는데요. 어디로 또 언제 대피해야 하는지 김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쏟아진 흙더미에 펜션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로 펜션에 놀러왔던 일가족 3명이 흙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공장에서는 건물 뒤편 야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근로자 3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커지자 경기도가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들에 대해 대피 명령을 내릴 것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양주와 포천, 동두천과 연천 등 16개 시군이 대상입니다. 양주는 55곳, 포천은 138곳 등 경기 북부에서만 333곳이 대피 권고 지역입니다. 옛날부터 여기 물이 많아서 걱정이 무척 많았었는데 요즘 또 산사태가 나니까 참 잠이 안 오고 걱정이 무척 많이 됩니다. 해당 자치단체장은 폭우가 계속 내릴 경우 산사태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난 문자를 통해 마을 회관이나 학교, 보건소 등 대피 장소를 통보받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비가 오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재난 안전 문자를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재난 안전 문자를 받으신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어느 지역의 대피 장소가 다 지정이 돼서 나가니까 그 지역으로 문자를 받으시는 즉시 이동을 해주시면은. 이곳은 산사태 대피소로 지정된 한 마을회관입니다.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되지만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주민들은 바로 이곳으로 이동해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위험 지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 검색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을 입력한 뒤 정보 보기를 클릭하면 산사태 위험 등급이 나타납니다. 위험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뉘어져 있으며 1등급이 가장 위험합니다. 제가 조금 전 다녀온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양주시 부곡리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등급으로 분류돼 산사태 위험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산림재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GPS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 현재 위치에서의 산사태 위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을 받으시고 접속을 하시면 국민들께서 지금 계신 지역의 산사태 위험도를 주의보 또는 경보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산사태.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위험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가 호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산림 취약 지역 등을 집중 관리하고 이재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도는 산사태 위험이 큰 산림 취약 지역 100여 곳과 노후한 농업용 저수지 233곳을 점검하고 야영객 등을 사전에 대피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이재민들에게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선 지급 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변을 통제하는 지역이 늘었는데요. 일부 시민들이 출입 제한선 안으로 들어가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류에 휩쓸리는 등의 위험이 높은 만큼 장마철 하천변에는 절대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신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장대비로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넘친 겁니다. 해당 하천의 출입은 통제된 상황.
하지만 시민들이 출입 금지선 안으로 들어가 산책을 할 뿐 아니라 자전거도 탑니다. 또 다른 하천변. 비가 퍼붓는데도 우산을 쓰며 걷는가 하면 심지어 하천 가까이에 앉아 구경까지 합니다. 와서 여기 가시지 말라고 그렇게 막는데도 말 안 듣는 사람 안 들어. 그냥 무조건 가. 평소 7.7m였던 하천의 수위는 당일 새벽 2m 이상 올랐습니다. 교통 통제 수위보다 1m 이상 상승한 것. 해당 지자체는 진출입로를 통제하고 출입하지 말아달라는 안내 방송도 수시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급류 지역으로서 수위가 짧은 시간에 급격히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 고립사고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비가 잠시 그쳤더라도 하천변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 거기는 비가 안 오지만 이 빗물은 다른 곳에서 흘러오는 거잖아요. 그럼 갑작스럽게 강물이 좀 불어서 금방 사람이 휩쓸리게 되거나 또는 참 집안이 무너져가지고 뚝 같은 것이 무너져가지고 내가 서 있는 곳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서 내가 물로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난 1일 서울의 한 하천에서는 산책하던 8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일 시간당 52mm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급류에 휩쓸리는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 만큼 장마철 하천변 산책은 자제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이번 장맛비 특징은 갑자기 특정 시간, 특정 지역에 물 폭탄을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위험 지역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장마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하루에만 1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경기도 의정부의 모습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비가 쏟아지면서 금세 하천이 불어납니다. 반면 같은 시간 인천에서는 약한 빗줄기만 오락가락할 정도였습니다. 특정 지역에만 물폭탄을 쏟은 이번 장맛비의 특징은 레이더 영상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강한 비구름이 좁은 구역을 이동하면서 중부지방에만 비를 뿌렸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물게 된 건데 제4호 태풍 하구핏이 몰고 온 수증기도 폭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태풍의 일생을 마치더라도 태풍이 몰고 온 그런 비의 원료가 되는 수증기를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우리나라 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장마전선상으로 수증기가 가득 공급이 되고 있고 플러스 태풍이 더해주는 그런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장마는 당분간 이어집니다. 기상청이 예상한 8월 날씨입니다. 8월 중순까지 수도권에 연일 비가 쏟아진다는 예보입니다. 중부지방에 이렇게 긴 장마가 이어지는 건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입니다. 장마가 언제 끝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역대 가장 긴 장마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태평양 고기압이 중부지방에 아직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장마전선의 북상도 늦어졌고요. 현재 8월 14일까지 이제 비 예보가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장마철 끝나는 시점은 특정 집기가 아직은 어려워서 소강 상태는 있겠지만 8월 상순을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은 빗줄기가 소강 상태였다가도 갑자기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천 주변이나 저지대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장마가 길어지면서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안전사고에도 유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기상청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에 시간당 50에서 10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수도권에는 시간당 12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일기예보에서는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을 시간당 강수량으로 전달하는데 시간당 30, 50, 100mm 어느 정도일까요? 김선화 기자가 시간당 강수량 위력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시간당 1에서 3mm는 우산을 쓰지 않고도 견딜 수 있는 비입니다. 시간당 5mm 정도가 되면 아직까지는 약한 비입니다. 20분 정도는 밖에 있어야 옷이나 신발이 젖는 부슬비인데요.
시간당 10mm부터는 도로에 물웅덩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우산을 쓴 채로 적당히 다닐 수 있는 보통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20mm가 넘는 비는 강한 비인데요. 비가 세게 내려서 걸을 때 바지가 젖을 수도 있습니다. 차 와이퍼를 빨리 움직여도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시간당 30mm가 넘어가면 폭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수나 작은 하천에 물이 넘치고 토사유실 등 작은 규모의 산사태가 날 수도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일 때는 양동이로 쏟아붓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데요. 배수가 되지 않는 도로는 강처럼 되고 운전을 할 때 빠르게 달리면 바퀴와 지면 사이에 수막이 생겨서 브레이크가 잘 들지 않는 정도라 위험합니다. 이때는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쉽고 위험지대는 대피를 준비해야 합니다. 도시에서는 하수관에서 빗물이 역류하기도 하고요. 또 시간당 50에서 80mm일 때는 폭포수가 마치 하늘에서 쏟아붓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우산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겠죠. 도시에 있는 지하 건물에 빗물이 흘러들어가 침수 피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시간당 8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또 공포를 느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규모 재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번 장마는 특히 지역별로 시간당 100mm가 넘게 내린 곳이 있어서 비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이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도 문제지만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여러 날 반복되고 있는 그런 위력이 이번 장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여러 날 내리면 가장 침수도 문제지만 집안이 물러졌거든요. 이 산사태가 저 산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엄청난 힘이 가해져서 그 산사태 나는 흙이 집을 덮치게 되면 꼼짝없이 집에 갇혀서 목숨을 잃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산 주변에 있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더 이상의 피해 없도록 일기예보 잘 참고하셔서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수도권에 전례 없는 폭우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피해 우려도 큰데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이 폭우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속속 집계가 되고 있는데 침수가 주로 일어나는 곳은 특징이 있을까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 지역과 같이 주로 도심지 저지대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원인으로 보면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빗물이 한꺼번에 하천으로 못 나가고 고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지대에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는데 배수 펌프장 용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자주 발생하고, 또한 우리 하수관거가 도심지 곳곳에 깔려져 있는데 하수관거가 홍수를 원활하게 소통시키기에 부족하다든지 또는 하수관거 내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경사가 되어 있는 하수관거도 있고, 그리고 하수관 접합부가 아주 직각으로 만나게 되면은 물의 흐름이 나빠지게 되거든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강남 지역과 같은 저지대에서는 자주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신 그런 곳들은 좀 대비를 해놔야겠는데요. 도로 상황을 좀 보면 구조물 파손, 또 공사장 토사물 유출, 배수로 공사 구조물 붕괴되는 어떤 사고들이 있었는데 집중호우 대비책을 좀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일단 집중호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죠. 그 사전에 대비를 잘 해야 되는데 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다소 과도한 사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적절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등이 어쨌든 간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지대의 반지하 방이라든지 또는 소하천의 등산길 이런 데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걱정되는 부분이 산사태인데요. 산사태 취약한 곳이 좀 어디인지부터 먼저 알아야겠죠. 위험 징후를 어떻게 포착해낼 수가 있을까요? 최근에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은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대피령을 발의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참 이거는 그 공무원들이 이런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왠가 하니까 장마 동안에 산사태가 발생하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거든요. 뭐 양치기 소년과 같은 그와 같이 이 지자체에서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피령을 내릴 때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하는 어떤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잘 따라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살펴보면은 산에 보면은 임도, 즉 조그마한 차도들이 있는데 그 차도 하류 지역이 상당히 위험하고, 옛날 춘천 지역에서도 여기에 엄청난 산사태가 발생해서 펜션이 날아가고 한 그런 어떤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난개발로 인한 급경사 지역, 이것은 뭐 서울이라든지 뭐 수도권에도 상당히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을 뒷산의 급경사 지역도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홍수가 났을 때 흙탕물이 심하게 흘러내려가는 지역도 우리가 산사태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사전에 관계 부처에서 관계 공무원들은 대응책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도 항상 위험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평소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많은 비로 한강 수위 상승에 따라 이 홍수 조절에도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 이번 집중호우에 문제가 없을까요? 네, 지금 최근에 이번에 홍수 때 팔당댐에서는 초당 한 1,500톤 가까이 방류를 했거든요. 평상시 한 200톤 정도 방류한 에 비하면은 상당히 많이 방류했죠. 그래서 한강의 서울 구간에서는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을 해서 네. 둔치 또는 강변에 있는 도로들, 그리고 낮은 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하천 안에서의 침수 피해고, 그리고 하천 제방 바깥 지역에서의 저지대에서도 피해가 발생 가능하거든요. 이때는 출입 통제라든지 이런 적절한 조치를 통해 가지고 수도권의 어떤 홍수 위험을 사전에 저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 같은 경우에는 북한강의 소양강댐, 남한강의 충주댐이 아주 큰 댐이 들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홍수 때 이것을 잘 운영한다 그러면은 수도권의 도심지에서는 별다른 홍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양강댐, 충주댐이 이 정도의 장맛비에는 적절히 운영만 한다면은 충분히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창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일부터 28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폐성면 관련 불법 행위를 수사합니다. 도는 폐성면 무단 투기와 매립, 폐기물 처리 계획 미신고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성면 건축물 철거 시에는 성면 사전 조사 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면은 1급 발암 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폐암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